아들, 엄마가 점심에 팥죽 쏘놓고 왔다. 찻장이 쥐약 있어. 잘할 수 있지?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우연히 켜진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카톡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탈북민인 저를 거둬줬다며 온갖 생색을 내고 뒤로는 외도를 일삼으며 제 돈까지 빼돌린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수십억 원대의 식당마저 가로채기 위해 제 밥에 쥐약을 타려 한 거였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저녁상을 차리는 사이 저는 남편의 그릇과 제 그릇을 바꿔치기 했고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기까지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탈북민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압록강의 검은 물살이 발목을 휘감던 그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9살, 저는 부모님을 강 건너 북녘에 남겨둔 채 홀로 그 차가운 물을 건넜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발이 시려 감각이 사라질 때쯤 저는 겨우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이 자유로운 땅으로 모셔오겠다는 약속 하나만 가슴에 품고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일에만 바쳤습니다. 낮에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았고 저녁에는 분식집에서 튀김을 튀겼으며 밤이 되면 곱창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식당 3군데를 돌며 일하다 보니 손톱 밑은 늘 갈라져 있었고요.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곰팡내 나는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29이 된 제 손은 노인의 손처럼 거칠어졌죠. 그래도 저는 통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 숫자가 북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날을 하루씩 앞당겨 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송금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다방 구석에서 만난 브로커는 제 통장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은옥 씨, 요즘 국경감시가 보통이 아니야. 작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삼엄해졌어. 게다가 값도 2배로 뛰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인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쌍화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돈은 제가 얼마든지 더 벌어올게요. 제발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사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다방을 나서는데 겨울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10년 동안 버텨온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칸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흘린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어요. 이 넓은 남한 땅에 제 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무서워 저는 눈을 꼭 감고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어요. 명절이면 어머니가 빚어주시던 이북식 만두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던 오래된 냉면집의 사장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노총각 강명훈이었죠. 명훈은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지만 일하는 제 모습만큼은 오래도록 눈여겨보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 마감을 하고 혼자 남아 그릇을 닦고 있는데
명훈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명훈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 개수대 옆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은호가 이거 마시면서 해. 손도 다 텄네. 저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행주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거의 다 했어요. 명훈이 개수대 옆에 기대서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 참 성실하더라. 이 가게 거쳐간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너만큼 야무지고 손 빠른 애가 없었어. 저는 그 칭찬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명훈이 보리차 잔을 제 손에 직접 쥐어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호가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 다시는 외롭게 안 둘게. 고생도 안 시킬게. 저는 손에 쥔 따뜻한 잔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그대로 녹여버렸거든요. 기댈 곳 하나 없던 저에게 그 다정한 목소리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는데 말입니다. 명훈을 만난 지 꼭 1년 만에 저는 변변한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없이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부모님 앞에서 저를 올리는 작은 꿈마저 저에게는 사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된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둑한 시간에 누군가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말숙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불을 켰습니다. 새아가, 언제까지 늘어지게 될 거니? 어서 일어나서 가게 나갈 준비해야지. 시어머니 박말숙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황급히 일어났고 바로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막이 올랐습니다. 말숙은 가게의 주방 일을 통째로 저에게 떠넘겼어요. 홀에서 손님상을 차리다가도 주방으로 불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무와 배추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어른 몸뚱이만한 가마솥을 혼자 박박 씻어내느라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 저에게 말숙은 틈만 나면 모진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숙이 다 마른 행주를 제 발치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이북에서 굶어 죽을 뻔한 걸 우리가 걷어가지고 사람 만들어줬으면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일하는 꼴이 이게 뭐니? 느려 터져서는.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걸 느끼며 묵묵히 행주를 주워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 명훈이라도 저를 한 번쯤 감싸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명훈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치만 살피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새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려고 무던히 애썼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누구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간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명훈의 게으른 운영과 손님을 향한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냉면집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거예요.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게는 끝내 문을 닫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명훈은 매일 밤 독한 소주병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명훈이 빈 소주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뱉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숙도 옆에서 거들며 가게가 망해가는 게 전부 제 탓이라고 생트집을 잡았어요.
말숙이 도마 위에 부엌칼을 쾅 내리치며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체할 수 없는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복을 다 차냈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가 이 꼴이 됐겠니?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말씀은. 시끄러워. 빨갱이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가게에서 저는 명운이 손님상에 내놓는 만두와 냉면 육수를 처음으로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칫했어요. 만두는 시장에서 싸게 떼온 냉동 제품을 쪄낸 것이었고 육수도 공장에서 만든 봉지를 뜯어 물에 대충 풀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손님들을 10년 넘게 이런 음식으로 속여왔던 거예요. 저는 빈 그릇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북에서 제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진짜 손맛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가자미 식혜의 얄싸한 맛과 손수 빚은 만두의 쫄깃함이 혀끝에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차갑게 식은 가게 한복판에 홀로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가게 불도 끄지 않은 채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음식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시장으로 달려가 싱싱한 가자미와 명태, 그리고 무와 메밀가루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가자미를 다듬어 좁쌀밥과 고춧가루에 버무려 식혜를 담갔어요. 밤새도록 가마솥에 사골을 구워 깊고 담백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손수 메밀반죽을 치대 면을 뽑았고 어머니가 빚어주시던 그대로 이북식 만두를 한 알 한 알 정성껏 빚었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상에 차려 명운과 말숙 앞에 내놓았습니다. 말숙이 못마땅한 얼굴로 젓가락을 들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새벽부터 부산을 떨더니 이게 다 뭐니? 멀쩡한 식자재만 축냈겠구만. 명운도 시큰둥한 얼굴로 회냉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면을 씹던 명운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야,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 맞아? 저는 두 손을 앞치마에 모은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북에서 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말숙도 미심쩍은 표정으로 가자미 식혜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알싸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그 맛에 말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 알싸한 맛이? 옛날에 내가 먹던 그 맛이랑 똑같잖아.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대? 명우는 어느새 그릇을 다 비우고 국물까지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예요. 우리 가게 이걸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 맛이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격한 반응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음식들로 가게 메뉴를 한번 바꿔봐도 될까요? 명운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바꾸자. 냉동만두도 다 갖다 버리고 전부 네 방식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제 손맛을 중심으로 메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직접 장을 받고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손님이 크게 늘지 않아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간 손님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레시피를 바꾼 지 거짓말처럼 석 달이 지나자 가게 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골목 끝까지 늘어선 줄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가게 음식을 먹으려고 저렇게나 기다려요. 말숙은 어느새 가게 앞에 나가 손님들에게 연신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유명한 맛집 블로거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어갔고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오겠다며 전화가 빗발쳤죠. 매일 술에 절어 살던 명호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명훈이 멀쩡한 정신으로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혔어요. 은호가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 네 덕분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저를 그렇게 구박하던 말숙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숙이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폭덩이야, 폭덩이. 이북에서 온 애가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몰라. 저는 그 칭찬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습니다. 손님이 밀려들면서 작은 본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체인점을 내달라는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저와 명호는 마침내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레시피를 바꾼 지 단 1년 만에 우리는 강남과 홍대의 가장 좋은 자리에 100평이 넘는 큰 건물을 각각 사들였어요. 그렇게 2호점과 3호점을 동시에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식 날 명훈이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은호가 이번 두 가게는 전부 네 이름으로 등록했어. 이게 다 네가 읽은 거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전부 제 명의로 하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명훈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세금도 절세할 겸 그렇게 한 거야.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2개의 큰 매장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식자재 검수부터 직원 교육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게는 이북식 냉면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대한민국 대표 맛집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돈맛을 알게 된 명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훈은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운영하던 30평짜리 본점 1호점을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큰 매장에서 들어오는 돈에만 정신이 팔려 처음 시작한 본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본점이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거긴 작아서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는 사이 본점의 매출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호점과 3호점을 챙기느라 본점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상주하던 2호점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사장님, 내가 며칠 전에 본점에 갔었는데 말이야. 거기 맛이 여기랑 영 다르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위생도 좀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본점이 그렇게 됐다고요? 단골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한번 가봐.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직원에게 건네고 명훈이나 말숙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가게를 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 종로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꾹 맞잡았습니다. 부디 제 예감이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택시가 본점 앞에 멈춰서자 저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가게 안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고 그 안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자재들이 냉장고 밖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기름때가 끼어 발이 쩍쩍 들러붙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육수소채 뚜껑을 열어 한 숟가락 더 맛을 봤어요. 제가 그토록 정성껏 가르쳐준 육수의 비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밍밍하고 비린 그 맛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마침 주방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말숙이 저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방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명훈 씨는요? 명훈 씨 어디 갔어요? 전화를 몇 시간째 안 받아요. 말숙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 애가 나한테 일일이 어디 간다고 말하고 다니니? 저는 그 어색한 태도에서 뭔가 단단히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명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그 길로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대낮에 집이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둑했고 안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명훈이 본점의 젊은 여직원과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훈 씨? 명훈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여직원은 옷을 챙겨 황급히 방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내가 새벽 4시까지 일하면서 가게를 키우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명훈은 반성하기는커녕 성큼성큼 다가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저는 그 충격에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빨갱이 같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너 걷어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너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산 게 어디 황송한 줄도 모르고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쥔 채 도무지 믿기지 않아 명훈을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곧장 본점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말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명훈 씨가 다른 여자랑 제발 어머님이라도 좀 말려주세요. 하지만 말숙은 오히려 혀를 차며 저를 밀쳐냈어요. 남자가 바깥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다 네가 속이 좁아서 그래. 네가 남편을 외롭게 만드니까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말숙이 제 등을 거칠게 떠밀어 저를 가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건넜던 그 압록강의 밤보다도 이 순간이 더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뜻밖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 부모님 구출을 의뢰했던 브로커이자 같은 탈북민 출신인 장철진이었어요. 은호가, 나 철진이야. 너한테 빨리 알려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새로운 탈북 루트가 하나 뚫렸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진 씨, 지금 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철진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걸 알아채고 바로 약속 장소로 달려와 줬어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저는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인간이 끝까지 그러는구나. 은호가, 너 이거 알아야 돼. 사실 내가 진작부터 알아보고 있던 게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진이 탁자 위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명훈이 그 인간이 벌써 몇 주 전부터 네 이름으로 된 2호점이랑 3호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빼돌리려고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그래, 그 모자가 네 손맛으로 돈 다 벌고 나니까 이제 너만 쏙 빼놓고 다 차지하려는 거야. 토사구팽이지. 저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어요. 철진 씨, 부탁이 있어요. 명훈 씨 외도 증거랑 그 명의 도용하려는 정황 전부 다 모아주세요. 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철진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진 정보망 전부 동원해서 빈틈없이 모아줄게. 너 혼자 두지 않아.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도 증거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두 가게 법인이 전부 한은옥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혼 소송을 하면 한은옥 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명훈과 말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명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명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무릎 아래로 풀썩 엎드렸어요. 은우가,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덩치 큰 명훈이 제 발치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동안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가게도 같이 일으키자.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10년을 의지했던 사람이 저렇게 우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더 지켜볼게. 저는 그렇게 소송을 잠시 미루기로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혼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사진 몇 장이 함께 도착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명훈이 그 여직원과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명훈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명의 변경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뒤이어 철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은호가, 그 인간 네 앞에서 온 거 전부 연기였어. 지금도 너 몰래 인감이랑 위조 서류 들고 명의 바꾸려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나고 있고.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 발치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던 명훈의 얼굴이 떠오르자
속이 메스꺼릴 만큼 역겨웠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훈 씨, 잘 들어. 2호점이랑 3호점은 내 피땀이 들어간 내 가게야. 거기 손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은우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주일 뒤에 내가 새 집 구해서 이 집 나갈 거야.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내자. 저는 명훈이 뭐라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훈이 저보다 먼저 퇴근해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명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혹시 또 명의 변경에 관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명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시어머니 말숙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메시지에는 차마 눈으로 읽기조차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 너희 집에 팥죽을 쏘아다 놓았으니 찾아보라는 말이었어요. 찻장 안에 쥐약을 함께 넣어두었으니 저녁 먹을 때 반드시 며느리 그릇에만 타서 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깔끔하게 처리해야 체인점을 전부 되찾을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사람들이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가족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제 휴대폰을 꺼내 명훈의 화면에 뜬 그 대화 내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저는 명훈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똑같이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어요. 정확히 1시간쯤 지나자 샤워를 마친 명훈이 머리를 털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명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은우가 배고프지? 어머니가 낮에 팥죽 쏘다 놓으셨더라. 내가 상 차릴게.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어. 명훈이 부엌에서 팥죽 2그릇을 정성스럽게 떠서 상에 차려왔어요. 붉은 팥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명훈이 그중 한 그릇을 제 앞으로 슬그머니 밀어넣었어요. 자, 이거 당신 거야.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특별히 동지 팥죽 쑤셨대.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저는 그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저 붉은 팥죽 속에 제 목숨을 노리는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차분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명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 곁들여 먹게 총각김치 좀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명훈이 등을 돌려 냉장고로 걸어가는 단 몇 초의 찰나였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제 앞에 놓인 독이 든 팥죽 그릇과 명훈의 자리에 놓인 멀쩡한 팥죽 그릇을 재빠르게 바꿔치기 했어요. 2그릇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2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잠시 후 총각김치 접시를 들고 돌아온 명훈이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훈은 의심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자기 앞에 놓인 팥죽을 큰 숟가락으로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어머니 팥죽이 최고지.
너도 어서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명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명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 명훈이 배를 움켜쥐고 식탁에 엎드렸어요. 입가에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명훈은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은호가 나 좀 살려줘. 몸이. 명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저는 쓰러진 명훈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제 발밑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침착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어요. 여기 사람이 독극물을 먹고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랑 경찰 좀 보내주세요. 주소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저는 떨리는 척하며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제 팥죽이랑 자기 팥죽을 그만 착각해서 바꿔 먹었나 봐요. 어머님이 제 그릇에만 약을 타라고 시켰거든요. 저는 미리 찍어둔 시어머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어요. 찻장 안에 그대로 들어있던 쥐약통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증거 다 확보하고 시어머니 분도 조사해야겠네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명훈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저를 짓밟고 배신한 그 시댁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하늘이 내리는 벌이 시작될 거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훈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먹은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서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숙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제가 경찰에 넘긴 카카오톡 살인 공모 메시지와 팥죽에서 검출된 지약 성분 분석 결과가 모든 것을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구속 소식을 알리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은옥 씨? 시어머니 박말숙 씨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이 한 명은 병상에, 한 명은 차가운 구치소에 묶여 격리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철진에게서 제 평생을 기다려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은호가, 됐어. 드디어 해냈어. 너희 부모님 무사히 남한 땅으로 모셔왔어.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철진 씨,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오셨다고요? 그래, 국경 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두 분 다 무사하셔. 지금 인천공항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야. 어서 나와봐. 고마워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공항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던 그때 마침내 비쩍 마른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야윈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살가죽만 남은 두 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욱이에요. 살아 계셨군요. 정말로 살아 계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듯 어루만졌어요. 우리 은옥이, 이게 꿈이니 생시니. 네가 이 어미를 살렸구나. 네가 우리를 살렸어. 미안하다, 우리 딸. 너 혼자 그 험한 곳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살아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두 분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칠흑같던 압록강을 건넌 그 밤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소원이 마침내 제 품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제 명의로 마련해둔 따뜻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평생을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살아온 두 분이 이제는 푹신한 이불 속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한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부모님은 가만히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주방 쪽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은호가 네가 이 어미한테 배운 그 솜씨로 가게를 다 읽었다며? 그럼 이제 어미가 거들어야지. 진짜 이북 손맛이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꾸나.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쉬긴 뭘 쉬어. 손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다. 내 딸이 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저는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2호점과 3호점 주방에 상주하시며 정통 이북식 손맛의 비법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재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좁쌀밥을 버무려 담근 가자미 식혜는 제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며칠에 걸쳐 정성껏 우려낸 육수는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뜨끈하게 풀어졌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맛본 직원들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아버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같은 재료인데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진짜 손맛이에요. 부모님이 합류하신 뒤로 우리 가게 음식의 맛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어요. 음식에 대한 극찬이 다시 한번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호점과 3호점은 날마다 최고 매출 기록을 새로 써내려갔어요.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전국 단위의 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철지는 회사 운영에 관한 세련되고 빈틈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던 철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우아, 이제 너는 음식하고 맛에만 집중해. 복잡한 경영이랑 가맹점 관리는 내가 전부 책임지고 챙길 테니까. 철진 씨가 없었으면 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늘 제 곁을 이렇게 지켜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 너 잘 되는 게 나도 제일 기뻐. 철진의 명석한 자문과 제 끈질긴 노력이 더해지자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커져갔습니다. 단 6달 만에 전국에 50여 개가 되는 가맹점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어느새 사람들 입에 외식업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와 수익이 통장으로 차곡차곡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따뜻하고 좋은 옷을 사입혀드렸고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 굶주림에 시달려온 부모님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흰 쌀밥을 한술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됐구나. 나만 와서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고
이제 이 아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이제부터 저랑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 우리 은옥이 시집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웃으니 다 됐다. 회사 직원들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저는 가장 존경받는 여성 대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가명예,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꿈꾸던 가족과의 재회까지 저는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시댁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공과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있던 명운이 어둠 속에서 다시 독리를 갈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요. 평화롭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명운이 2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반성하기는커녕 더 끔찍한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를 통째로 덮고 제게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는 음모였습니다. 명운은 수백만 명이 구독하는 유명한 폭로 전문 유튜버를 은밀히 자기 병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병상에 누운 채로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그 유튜버의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명호는 초췌한 얼굴로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명훈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갈 곳 없는 탈북민 아내가 불쌍해서 걷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우리 어머니한테 살인 미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계세요. 명훈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까지 독살하려고 파 쪽에 약을 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겨우 살아났어요. 수십억짜리 가게 2개랑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저랑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화면을 노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대중의 동정심을 쥐어짜는 그 파렴치한 연기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어요. 수십만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는데 그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탈북민은 역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글이 넘쳐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검은머리 짐승이라는 끔찍한 말들이 제 이름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저를 마녀로 몰아세웠어요. 단 하루 만에 우리 프랜차이즈 전매장 앞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강남점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매운동한다고 난리예요. 간판에 오물을 던지고 유리창까지 깨부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직원들은요? 직원들 다치지 않게 일단 안으로 대피시키세요. 지금 전국 매장이 다 이래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매장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손님들의 전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장사를 못하게 됐다며 본사에 소송을 걸겠다고 아우성쳤어요. 하루아침에 브랜드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사 사무실 전화기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수천 통씩 쏟아져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저는 울리는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남한사의 거대한 마녀사냥과 차가운 편견을 난생 처음 직접 마주한 분들은 바로 제 부모님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텔레비전과 휴대폰으로 그 끔찍한 댓글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은호가, 사람들이 왜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와서 네 인생을 망쳤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으로 픽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두 분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견뎌주세요. 제가 다 바로 잡을게요. 제발요. 저는 부모님의 야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독한 억울함과 함께 명언의 잔인함을 향한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중의 맹목적인 비난과 가맹점주들의 항의서가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부모님도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응급실 복도로 나와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철진이 복도 끝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은호가, 부모님은? 부모님 괜찮으셔? 철진 씨, 두 분이 그 댓글들을 보시고 충격에 쓰러지셨어요. 이게 다 명훈이 그 인간 때문이에요. 그 인간이 끝까지.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철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철진 씨, 저 이대로 안 당해요. 명훈이 거짓말이랑 사람들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그 인간이 거짓으로 판을 짰으면 우리는 진실로 그 판을 통째로 엎어버리면 돼.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철진은 병원 한 구석에서 두 번째 반격을 위한 은밀한 작전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철진과 법률 대리인을 함께 데리고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말숙의 형사재판 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원본 전부를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복원한 그 대화 기록은 누구도 조작이나 우길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어요. 철진은 특유의 정보력을 발휘해 또 다른 증거들을 샅샅이 모아왔습니다. 며칠 뒤 철진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은호가, 이것 좀 봐. 명훈이 그 인간이 불린저랑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한 날짜별 결제 내역이야. 고급 호텔 드나든 기록까지 전부 다 있어. 이걸 다 어떻게 구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네요. 내가 누구야? 이런 거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걸로 그 인간 거짓말은 다 들통나는 거야.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상에서 눈물을 짜내며 피해자인 척하던 명훈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철진이 가져온 증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 명훈이 그 유튜버한테 거액의 뒷돈을 찔러준 정황을 잡아냈어. 뒷돈이요?
그럼 그 인터뷰가, 그래. 인터뷰 내용을 미리 시나리오까지 짜서 통째로 조작한 거야. 그 일에 가담했던 내부 사람이 양심에 찔려서 녹취록이라는 계좌이체 내역을 다 넘겨줬어. 저는 그 녹취 파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명훈과 유튜버가 어떻게 하면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할지, 어떻게 저를 악녀로 몰아갈지 시시콜콜 모의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카드가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저는 우선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곧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러고는 대중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주말 저녁 시간에 맞춰 대국민 해명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송 예고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또 한 번 들끓었어요. 뻔뻔하게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비아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 저녁이 되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똑바로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오늘 저는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명훈이 젊은 여직원과 호텔을 드나들던 현장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어서 명훈이 제 몰래 인감을 도용해 가게를 빼앗으려 만든 위조 서류들을 차례차례 공개했어요. 채팅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였네. 위조 서류가 왜 저렇게 많아? 뭔가 이상한데? 저는 흔들리는 여론을 느끼며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진짜 대화 내용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예요. 화면 가득 며느리 팥죽 그릇에만 쥐약을 타서 먹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메시지 원본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채팅창이 거짓말처럼 멈췄다가 폭발하듯 글이 쏟아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명훈과 유튜버가 저를 파멸시키려고 인터뷰를 조작한 그 음성 녹취록을 그대로 틀었어요. 명훈이 직접 동정심을 자극할 대본을 짜고 뒷돈을 건네는 목소리가 전국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향하던 대중의 분노가 한꺼번에 명훈에게로 돌아섰어요. 여론은 그야말로 180도로 뒤집혔습니다. 거짓 영상에 속아 저를 욕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사과의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불매운동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탈북민 여성을 도와주자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전국의 가맹점 앞에는 다시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본사로 걸려오던 협박 전화 대신 응원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손님들이 일부러 더 찾아와 주세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다들 우리 음식 먹으면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거짓 폭로를 주도했던 그 유튜버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채널이 영구정지당하자 황급히 사죄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대중의 싸늘한 외면 속에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어요. 진실의 힘으로 거대한 사회적 편견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부모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호가 방송 다 봤다. 우리 딸이 그 못된 것들을 다 이겼구나. 네, 어머니,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장하다, 우리 딸.
그 험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꿋꿋이 일어서다니. 저는 병상에 누운 부모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명운과 시댁을 향한 마지막 단죄만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칼날을 높이 치켜둘 준비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침내 이혼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법정에 들어섰어요. 피고석에 앉은 명우는 환자복 대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 강명우는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인정되며 아내를 독살하려 한 일에 함께 가담하고 없는 죄를 꾸며 아내를 모함한 점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 강명훈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명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은호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라도 좀 살려줘. 저는 그런 명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쥐약을 먹이려던 날 당신은 이미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야. 법정 경위들이 발버둥 치는 명훈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이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시어머니 말숙과 명훈은 결국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이 면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원망하며 모진 말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인까지 꾀했던 어미와 그 어미의 계획에 가담했던 아들의 비참한 끝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 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댁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본점 1호점 건물과 두 사람의 남은 개인 재산까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부 제게 위자료로 돌아왔어요.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시댁의 모든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제 소유가 된 겁니다. 모든 법적 다툼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우리 이북식 냉면 프랜차이즈는 전국 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외식 기업으로 우뚝 성장한 거예요. 저는 철진을 회사의 정식 총괄이사로 정식 영입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함께 보던 철진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은호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 그때 다방에서 부모님 못 모셔온다고 펑펑 울었잖아. 기억나죠? 그때 철진 씨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다 네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거둔 것 뿐이고. 철진 씨, 이제 그냥 옆이 아니라 평생 제 곁에 있어 줄래요? 그 말 나도 기다렸어. 철진은 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로 제 곁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련해드린 교회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두 분은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은호가 내가 북에서 강 건너 너 보낼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햇볕 아래서 꽃을 다 가꾸고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야. 두 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매년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따로 떼어두었어요. 저처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처음 남한에 와서 기댈 곳 하나 없이 떨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기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편견의 시선을
오로지 실력과 진실 하나로 이겨낸 저를 향해 신문과 잡지의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제 이름과 얼굴을 알리며 저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철진과 함께 본점 테라스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회냉면을 한 그릇씩 나누며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싸하고 시원한 그 국물 맛에 저는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떠올렸어요. 압록강의 차디찬 물살, 혹독했던 시집살이, 쥐약이 든 팥죽, 그리고 거짓에 휩쓸려 저를 욕하던 수많은 목소리들까지요. 지독했던 배신과 죽음의 문턱을 지나 저는 마침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냉면을 먹는 날이 오네요.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다, 은호가. 이게 다 네가 한 발 한 발 만들어낸 진짜 네 삶이지. 그래, 우리 딸이 사선을 넘어 얻어낸 자유가 이제야 온전히 빛을 보는구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환한 웃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자유가 마침내 온전한 제 삶으로 완성되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냉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가슴 깊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새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넌 한 여인이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멸시와 배신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모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휘두른 칼날과 진실을 외면한 채 쏟아지던 세상의 차가운 손가락질 앞에서도 은옥은 끝내 무릎 꿇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서 오로지 정직한 손맛과 굽히지 않는 진실 하나로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넘어섰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을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결국 따뜻한 햇볕 아래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감명 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은옥 씨를 향한 응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